네, 그러면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청구 취지 앞부분과 청구 취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실수는 1%도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사례형에서 뭐 쟁점 하나 빠지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수업의 난이도는 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평생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형식적 기재사항은 우리가 뒷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 페이지에 있는 박스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소장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2명이면 번호를 붙이고 있고요. 사실 우리 기록형에서는 주민번호를 생략하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나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 밑에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이라는 부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들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죠. 대충 보기에는 이게 보기 좋게 여러분 교재에는 보는 교재들에 따라서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한 몇 줄 띄어가지고 써놨지만 실제 소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로 뒤에 붙여서 써도 원고들이라는 말 자체로 1, 2번에 대한 원고들이라는 것은 모든 원고들이죠. 그래서 소송대리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원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석 이렇게 제가 지금 뭐 법인을 너무 안 가서 이제 법인에서 잘리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석이 될 텐데 법무법인이라면 하나의 큰 대리인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입니다. 다만 그 중에 담당 변호사, 실제로 이 사람들이 수임을 하고 뭐 소속 변호사일 수 있겠죠. 담당 변호사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주소가 들어가고 피고는 한 명이네요. 그리고 소장에 왜 피고에 소송 대리인이 없죠? 근데 모르지, 내가 처음 소장 제기하는 건데 저기서 변호사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그 다음 판결문은 여기가 법원의 판결문은 이 밑에 소송 대리인이 있지만 첫 소장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건명이 있고 그 다음부터 청구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셔서 자,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일단 당사자는 기록형 시험에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 게 관례고요. 자,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일 때 맨 처음 표시 부분에 숫자를 이거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는 참고로 제가 만든 거지만 작년 스터디 운영하신 김윤주 변호사님이 스터디에서 주로 이제 많이 실수했던 부분들만 좀 모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해서 자, 이 부분을 교재로 낸다면은 기록형 교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올해 한 50페이지? 뭐 책으로 재본하기가 좀 부족한, 많으면 좀 널널하게 써가지고 100페이지 나올 수가 있는데 김윤주 변호사님이랑 공짜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어서 여러분 답안지를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엄청나게 채점을 하면서 특히 실수하는 부분들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반영한 거라서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교재에다가 여러분의 실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사법연수원 교재에서 중요한 걸 담으면서 특히 사법연수원 교재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거 실수하지 마 이렇게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근히 그런 것도 있다. 이거 빼먹지 마라. 뭐 이거 주소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걸 좀 추가가 돼 있으니까 좀 기존 교재가 조금 다를 텐데 비슷하면서도 자, 숫자 이거 빼먹는 사람들이 많대요. 피고, 원고, 피고 1, 2.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경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뒤에 보니까 김고은이 미성년자인데 공지철은 누군지 아세요? 공유의 본명이에요. 김고은이 99년생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데 변호사가 있지만 쓰는 거예요. 미성년자이므로 소송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그 문장을 외워야 됩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이건 안 외우면 못 쓰는 거예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누구, 모 누구 기재를 해야 됩니다. 공동대리라는 점 부모 다 나와야 되고요. 물론 뭐 한 분이 안 계시면 어쩔 수 없고요. 사례에서는 상속이나 이해상반행의 사례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기출에서는 이해상반행이 나온 적이 있는데 걔가 나중에 컸죠. 커가지고 걔가 피고였나? 피고라서 어차피 의미가 없었나? 네, 하여튼 자, 걔는 피고였네요. 우리 원고가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의 주소는 당사자와 주소가 같거나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는 기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자, 꼭 기억을 하시고 회사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회사 출제됩니다. 회사 이름, 주소, 대표이사 이름 이렇게 들어가요. 대표자의 주소는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뭐 따로 송달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소장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대한민국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곽한구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큰일 나겠네요. 법무부 장관 곽한구 이렇게 하시고 주소 기재는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해놨죠. 일부러 X랑 좀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고 기재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기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소송 담당에서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제가 이거 뭡니까?
요 엔터 표시한 거는 다음 줄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파산 채무자 이상민의 관리인 신정환 이런 식으로 표시를 누가 누구를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표시를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 밑에 세 개예요. 채권자 대위, 출심 채권자, 채권 질권자인데 이거는 표시를 안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아예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파산 채무자나 뭐 회생 채무자 나오기는 어렵겠죠. 알아는 두시고 이제 이 중에서든 강약으로 조절하든 뭐 C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주소는 자, 기록물에서 최근 날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이 교재는 여러분의 팁을 담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가끔 생각나면 얘기는 하지만 팁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적어놔야 될 거예요. 문제에다가 정말 열심히 적어놔야 돼요. 제가 공부할 만큼 문제를 지금 모아지기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여러분 좀 이게 많긴 많은데 어차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오늘 기록형 공부했어.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 리어가는 뭐야? 뭐 이런 기록형 공부했잖아.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데 문제를 조금 차라리 큰 글씨라고 여유 있게 해가지고 해설은 그냥 답안지만 딱 나갈 거니까 깔끔하게 해설에다가도 쓰지만 사실 기록물에다 쓸 게 많아요. 기록형 시험은. 그래서 그걸 다 알려드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팁은 여기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여기 팁이 다 있는 거 아닙니다. 팁에 대해서는 실전에서. 자,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는 시자나 도자라는 글자를 생략하세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요 부분은 특별시, 광역시, 도는 그 글자를 생략한다는 뜻이지 이 표기를 생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 밑에는 다른 얘기예요. 시를 표시할 때는 도를 아예 안 쓴다는 얘기죠. 도라는 글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고양시 일산동구면 경기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알아두시고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단위가 이미 읍면으로 내려가면 시군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밑에 성주면 같은 경우는 보령시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음성읍 같은 경우는 음성군을 표시하고 충북을 표시했습니다. 왜? 이건 시가 없으니까 또. 군과 읍만 있으니까 도를 표시하고 시를 표시 안 한 거예요. 이게 좀 되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좀 깔끔하게 봐두시고 주소는 여러분이 써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점수가 있어요. 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가 떴다. 그러면 일단 얘들을 쓰는데 도나 시라는 글자를 빼자. 그리고 어쨌거나 시가 있으면 도는 안 쓰고 그 다음에 읍이나 면은 시나 군 중에 필요한 걸 쓰는데 그 과정에서 시가 나왔다? 그러면 또 도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령시, 성주면은 도가 없고요. 음성군, 음성읍은 도가 있어요. 충북. 도자를 빼야 되는데 충청북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도로명 주소를 만든 놈을 제가 찾고 있는데요. 현상수배를 좀 해야 돼요. 공인인증서 이번에 폐지해서 만든 놈하고 새 놈이었는데 이 세 놈을 좀 수배를 합니다. 긴급 수배를 하고 요 놈들은 그 도로명 주소가 아니면 찾아갈 수 없는 곳에 가둬서 공인인증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문으로 잠근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도로명 주소가 그냥 일반인도 불편해 죽겠는데 우리는 진짜 2배로 짜증이 나는 거야. 도로명 주소 써야 된다니까 답안지. 그래가지고 뒤에 등기가면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명 주소지만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에는 구 주소인 지번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요. 예, 지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 등기에서 등기부에 주소 써놓은 데를 뭐라 그래요? 앞에 표제부라 그러죠. 표제부에 요즘 도로명 주소를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병기를 해야 돼요. 답안지에. 그래서 그게 좀 골치가 아픈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보고요. 아파트 예, 이렇게 역시 도로명 주소를 쓰고요. 괄호하고 동호수를 쓴 다음에 근데 동이랑 몇로 몇이랑 숫자니까 헷갈리니까 쉼표로 분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12하고 쉼표하고 몇 동 몇 호 한 다음에 괄호하고 동을 먼저 쓰고 아파트를 나중에 닫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음마 아파트 18동 501호로 돌아갈 수는 없나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와 같이 아파트 쓸 때가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야 뭐 무슨 금화 빌딩 이런 거는 빌딩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뒤로 가도 되는데 자 그래서 도로명 주소 뒤에 쉼표 도로명 주소 쉼표하고 동호수 쓰고 괄호 표시 빠짐없이 해야 되고요. 약자나 줄표를 쓰면 안 됩니다. 18-501 이러면 안 되고요. AP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골뱅이 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교도소, 구치소 등 송달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게 혹시 나오면은 네, 좀 여러분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송달 장소를 따로 기재해야 돼요. 요거 좀 조심하시고, 너무 뭐 설명할 건 없죠. 소송 대리인, 원고 2명 이상을 모두 대리할 경우에 원고 일리를 표시한 다음에 그 아래 행으로 원고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정연석, 이건 지금 로펌이 아닌 경우죠.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로펌이 안 나올 겁니다. 대부분 이제 로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뒤에 소장에서는 이제 로펌으로 제가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은 아까 설명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밑에 소장 보면 어때요? 원고들, 소송 대리인 정률 밑에 변호사 있고 정률의 주소가 있어요. 전화, 팩스, 뭐 칸 모자라면 전자우편은 뭐 다음 행에 쓰기도 하는데 그 밑에 주식회사 간신은 어때요, 여러분? 주소가 있고 대표이사가 이름이 그 뒤에 있어요. 네, 요거 좀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나오기 전에 회사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걸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실전에서. 이거는 연수원교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가 안 돼 있어요, 전혀. 근데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2줄에 있죠. 맨 위에 2줄에 설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법인 주소를, 왜냐하면은 이유는 뭐냐면 혹시 안 잊어버리려면은 정연석이 정률의 구성원이에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왜냐면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게 법무법이니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대표는 이미 당사자는 회사고 주소는 이렇게 되는데 대표자는 누구다라는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법무법인 항상 이렇게 쓰다가 되게 낯설게 될 때가 어느 때냐면, 어느 때는 이렇게 쓸까요? 법무법인 유한 정률 대표 누구누구 이렇게. 우리가 성공보수를 못 받아서 소송할 때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고 쪽에서 법무법인 유한 정률이고 그 밑에 주소를 쓰고 정률의 주소를 쓰고 그 밑에 대표 해가지고 뭐 대표 변호사님이 이미 들어가겠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소송할 때 누구 대리할 때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때 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누가 대리하지? 막 이러겠는데 그 담당 변호사를 그냥 쓰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담당 변호사라는 개념은 법무법인이 대리를 하면서 그 중에 누구다라는 거지만 이건 법무법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을 써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소송 대리인이 결국 그냥 나가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까봐 말씀드렸고, 주소, 전화, 팩스, 전자우편 가능한 써야 이런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그 법원에 내는 소장은 법원과의 긴밀한 연락이 필요한 거예요. 주소로 송달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팩스나 이런 걸 전자우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쓴다 이런 겁니다. 자세히 강의할 내용은 없어요. 자, 사건명입니다. 이거를 그 밑에 맨 밑에 보면은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소라고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사건명에서 대여금 청구해소, 대여금하고 청구를 붙여도 돼요. 별 상관없어요. 대여금 등이면 띄어야 되겠지만 건물인도 등자 조심하시고 청구해소 등의 위치를 좀 보시고, 자, 사건명 한번 쑥 보겠습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 대여금, 물품대금. 자, 손해배상인데 자동차 손해배상법이면, 보장법이면 손해배상자입니다. 의료사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냥 별거 없이 기본이면 기라고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부당이득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식 명칭은 법원에 가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돼 있어서 그 소장 양식이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금자는 위자료, 약정금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약정금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인도, 토지인도. 여러분 건물 명도는요. 건물 명도는 쓰지 마세요. 옛날식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이제 청구 취지에서는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사건명을 쓸 때는 그냥 무슨 등기 말소로 끝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다 붙였습니다. 이 6글자, 7글자는 다 붙여 쓰고요. 소유권 확인이라든지 유치권 존재 확인이라든지 부존재일 수도 있고, 가등기 말소, 주총결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행위 취소 얼마인지 나올 수 있죠. 자, 사건명은 주된 사건을 쓰고 등이라고 표시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약간 자신이 없으면 야 이거는 분명히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 쓰세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어느 게 주된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은 청구 취지네요. 청구 취지 잠깐 들어가고 읽으실 텐데요.
청구 취지입니다. 자, 일단은 청구 취지의 5가지 유형을 1번부터 매기고 싶어서 총 우리가 형성 청구까지 하면 6가지죠.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를 오늘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 주의사항을 좀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수원 교재에서는 그 청구 취지 내용을 메인을 쓴 다음에 그 밑에 소송 비용 부담 재판, 그 다음 소송 비용 부담, 그 밑에 또 가집행 선고 이 순서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짜실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뺀 겁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소촉법에 관한 얘기를 좀 앞에다 빼놨습니다.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청구 취지에서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됩니다. 청구 원인에서는 거액인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커서 여러분 너무 시간이 바쁠 때는 10억 원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가능한 아라비아 숫자로 습관을 아예 들이는 게 낫겠죠. 숫자가 뭐 한 8개, 9개, 10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시는 온점 쌍점으로 24시각제로 하니까 다 아시죠? 예,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항목 번호 외우기 바랍니다. 이 번호를 청구 취지에서 틀리면 감점돼요. 1하고 가는 뒤에 점을 찍어야 되고요. 괄호가 있거나 동그라미가 있으면 점을 찍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청구 취지에서 얼마든지 반가로까지 충분히 자주 나오고 있고요. 양가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반가로가 먼저라는 점 넘어가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무색 투명하기 때문에 청구하는 금원의 원인이나 성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예. 이런 게 이제 실수해버리면 얘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시는 분들은 지금 뻔한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반드시 챙기시고 알던 분들도 실수하지 않도록 청구하는 금원의 원인과 성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소송 비용에 관한 걸 먼저 쓰고 청구 취지를 먼저 쓰고 그 다음 가집행을 쓰는 순서로 합니다. 소가 이렇게 외우세요. 소가 소송 비용을 먼저 쓰고 가집행을 나중에 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 소송 비용도 가집행의 대상이거든요. 가집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되는 판결문이기 때문에 일단 소가 이렇게 기억하시고 소송 비용은 뭐 할 말이 없어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이 부담한다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거죠. 법원의 판결문은 나눠서 나오지만 뭐 3분의 2는 누가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은 청구 취지를 쓰면서 자기가 부담한다고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피고들이 부담한다. 여러 명이면 피고들이. 자, 그 다음 가집행인데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외우셔야 돼요. 쌍따옴표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그대로. 자, 제1항 중 건물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중 건물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자, 여러 개인 경우는 제1항, 제2의 나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밑은 마지막에 붙이긴 하는데 쉼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걸 감점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뭐 A, B, C, D, and E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밑을 뒤에다 붙이나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건 이거죠. 예, 여기서 감점됩니다.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형성 청구. 왜냐? 형성 청구 자체가 확정되어야 형성 효과가 발생해요. 이걸 좀 정리하면서 수험서에 따라서는 뭐 형성 청구를 해야 이행 청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 뒤에 분류에 들어가는 거고 형성 청구 자체를 가집행을 못 한다고 이거는. 여러분 사행위 취소 소송하면서 사행위 취소만 먼저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집행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그로 인한 원상회복이 가집행이 안 되는 거는 더 중요하고 형성 청구도 가집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형성이 안 됐어요. 가집행은 어떤 거죠, 여러분?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취지는 피고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항소해가지고 시간을 끌까봐 그 다음에 얼구나 1심만 져도 가집행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경고가 있어야 1심에서 열심히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어떤 집중심리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수원 교재에 있는 말인데 가집행 선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집중심리라든지 피고의 어떤 무용한 항소나 남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어서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하죠. 이거 실수하면 끝장입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 이퀄 등기 청구인데 여러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게 딱 3개밖에 없어요. 크게 말하면 2개입니다. 등기에 관한 거랑 채권 양도 통지예요. 2개밖에 없는데 등기에 관한 거에서 세분하면 여러 가지 등기도 있지만 등기에 승낙의 의사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들은 전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이라서
판결문이 나오고 이걸 집행하게 되면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뭐 간접강제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없어요. 반드시 암기하시고, 신분권 기타 비재산권 청구도 뭐 집행할 방법이 없어서 직접 확정된 게 아닌 상황에서 이건 아예 조문에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 조문에 재산권에 관한 것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확인 청구 왜 안 될까요? 확인 청구는 집행력이 없어요. 그건 또 뭐하고 관련되냐면, 확인 청구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확인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게 확인의소의 뭐예요? 보충성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어느 게 더 완벽해요? 이행 청구가 완벽한데 굳이 왜 불필요한 절차로 확인을 구하냐입니다. 그래서 확인 청구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기록형에서도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례형은 물론이거니와. 자,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가 판결 확정 이음이 명백한 경우. 이게 뭐겠어요? 네, 사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이나 원상회복 같은, 혹은 이혼으로 인한 뭐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 이런 게 형성해소에 붙어있는 장래 이행 청구잖아요. 이건 반드시 판결 확정 이후가 명백한 거죠. 모든 장래 이행 청구가 그런 게 아니죠. 장래 이행 청구라도 얼마든지 기한이 도래하고 조건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성 판결에 붙어있는 장래 이행 청구는 형성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발생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행기 도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권리의 발생 자체도 판결 확정 이후입니다. 발생과 동시에 변제기 도래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요게 사행위 취소, 원상회복 같은 것이라는 거 예를 뭐 써놓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위에 사행위 취소 자체도 안 된다는 것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집행 선고가 가능한 것은 금전지급 청구, 그리고 인도 청구, 퇴거 청구, 철거 청구 이런 것들입니다. 금전지급, 인도, 퇴거, 철거, 등기가 싹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형성이나 확인이나 등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형성 확인 소송, 이행 청구 소송 아닌 형성이나 확인 소송이랑 등기 청구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뭐 비재산권이 뭐 나오긴 좀 그렇고, 나온다 한들 좀 쉽고,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가 판결 확정이면 명백한 경우는 형성 청구에 딸려 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선이행이나 동시행이나 대상 청구를 해서 장래 이행에 소가됐다고 해서 가집행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선이행 판결, 동시행 판결 시험에 매우 유력한 특 A급 주제죠. 그 기록형 시험에서 선이행이나 동시행이라고 한들 나중에 집행문 부여나 집행 제시의 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살짝 바뀌어 있네, 순서가 하필. 여러분 그건 아시죠? 동시이행에서 반대 의무의 이행은 무슨 요건이라고 봅니까? 우리 실무가 민사집행법을 고려했을 때 집행문 부여 요건이에요, 집행 개시 요건이에요? 집행 개시 요건이죠. 그래서 요게 조금 바뀌어 있네요. 그거 딱 맞게 떨어지게 하면 좋은데 뭐 별로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선이행 판결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집행문 부여 요건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민법 공부할 때는 안 했었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다는 거를 소명을 해야 법원에서 아예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집행문 부여랑 집행 개시는 주체가 각각 누구예요? 집행문 부여는 먼저 집행법원이 부여해 주는 거고, 집행 개시는 집행관이 들고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의항의 반대급부가 집행 개시 요건이라는 건 잘들 아는데, 그 선이행이 집행문 부여 요건이라는 걸 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연속 교재에 있는 거고요. 각 주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집행에 대해서는 끝났는데 두 문자를 하나 드리면, 우리 형이 되게 신비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비로운 게 확 깨졌다, 이게 확 깼다 이래가지고 형의 신비 두 번 깼어요. 확 이렇게 하세요. 형의 신비 확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 판결 청구, 그 다음에 의사의 진술을 명한다. 그 다음에 신분권, 비재산권, 신비. 그 다음에 확인 청구의 판결 확정 이후에 도래한다. 확 해가지고 형의 신비 확하고 하시고, 두 문자가 뭐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되는데 어쨌든 뭐 정 안 외워지면 이렇게 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의자를 외워봐야, 아무리 의자를 외워봐야 등기를 모르면 안 돼요. 시험엔 이게 나옵니다. 등기. 가집행이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가집행을 한다고 쓰거나, 또 가집행이 되는데 안 쓰거나 전부 감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소촉법이죠. 소촉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3조의 규정이 있고, 돈법 시행령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금전채무 이행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잘 봅니다. 여기도 금전채무예요. 그리고 이행 판결입니다. 선고할 때입니다. 그리고 선고할 때예요. 즉 지금 이건 판사의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판사의 일을 미루어 변호사가 미리 청구취지에 담아놓는 것이에요. 자, 선고할 경우에 전부 승소한 경우에 원래 15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건 소장 부본, 뭐 소장 부본 붙여쓰기도 하는데 원칙은 띄었습니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자, 어떤 앞에가 생략된 게 뭐 1억 원 및 이에 대한이겠죠?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은 저 청구하는 채권이 성질이 기한이 있는지 불확정 기한인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지 유추해 보세요.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아무것도 없고 그냥 1억 원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행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돼야 됩니다. 기한의 정함이 있다면 청구 취지는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변제기로부터 정해진 이율 그리고 그 이율이 15%보다 못하다면 소송을 제기한 김에 소장 부분 그러니까 자 변제기로부터 뒤에 나와요 사실 지금 쓸 필요는 없어요. 변제기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변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해서 지연이자라는 건 지체에 붙는 거죠. 근데 이행지체가 확정기한 보면 확정기한 다음 날부터 지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제기 다음 날일 거예요. 사실은 뭐 굳이 쓰자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로 잘린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지연이자에 대해서 따로 약정이 없으면 5%란 말이죠. 그런데 소송을 들어가면 따로 약정이 없으면 몇 프로라는 거예요? 15%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요. 그렇게 되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까지는 5%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요 부분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면 변제기로부터의 지연이자와 소송 제기 이후의 지연이자가 나뉠 수 있는데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인데 마침 소송 전에 이행을 청구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냥 소송 제기가 이행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 청구는 일반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도달주의라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이고요. 자, 뭐 뒤에 나오겠지만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쓰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감점되진 않아요.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많이 쓰시는데 이미 대법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다 바꾸라고 2년 전에. 그래서 3년 된 것 같은데 더 됐나? 3년 전에 내려왔는데 뭐 일선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변호사님들 중에서 좀 약간 새롭게 바뀌는 거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다 바꿔 쓰지만 좀 이제 그런 거 그냥 상관없이 하시는 분들은 금원이라고 많이 하세요. 조금 뭐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미 판결문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부. 판결문이 전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비율에 의한 금원이 아니라 비율로 계산한 돈이에요. 우리말로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쓸데없는 짓 같긴 하지만 그래서 뒤에 가면 나중에 위돈중 막 이런 게 나와요. 예, 위돈중 이런 게 나옵니다. 한 글자씩 다 띄워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존 교재들 다 이렇게 나오는 게 한 권도 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많이 보는 기록형 교재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 교재를 보면 작년 재작년부터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비율로 계산한 돈인데 다만 각주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돈 해가지고 각주에다가 돈을 금원으로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한 번에 이게 안 바뀌니까 관례가. 그러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써서 나쁠 건 없습니다. 써서 나쁠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편안한 대로 하시고요. 자, 그런데 잘 기억하실 게 소촉법의 15%는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행 산정 기준인 법정이율이에요. 제가 법정이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촉법이요. 법정이율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법정이율이라는 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좀 중요한 의미가 이제 뒤쪽 페이지에서 2교시 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부 승소라면 지금까지는 전부 승소인데요. 만약에 일부 승소라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5%입니다.
자, 혹시나 선택형이 나올 수 있고요. 사례형이 나오긴 조금 뭐 약간 좀 어색하고요. 기록형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판결문을 쓰는 판사들은 배웁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자기가 일부 승소할 걸 생각하고 소장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있죠. 기록형 소장은 전부 승소를 전제하고 쓰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지를 쓸 일은 죽어도 없어요. 기록형에서는, 소장에서는 죽어도 없는 거고, 이게 뭐냐 하면 원고가 열심히 주장을 했지만 1원이라도 깎이게 되면 피고가 이제 항쟁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소촉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했던 이유는 뭐죠? 이유가 뭐게요? 소송을 촉진하기 위해서요. 소송 촉진해가 소장 받았으면 네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너 연 15% 되니까 빨리빨리 소송에 응해 피고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얘가 늦어진 이유가 자기도 할 말이 인정된 거예요. 일부를 기각시켰잖아요. 그럼 네가 할 말이 있었네. 그럼 네가 판결 나올 때까지는 네가 시간을 끈 게 아니었구나라고 돼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요. 이렇게 이해하면 뭐 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기록형에서. 그래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5%고요. 그 정도 참고 기억하시고, 자, 역시 중요합니다. 소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행지체가 발생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래 이행은 뭐 사행위 취소로 뒤에 붙은 거 말고는 원칙적으로 아까 가집행은 어땠어요? 가집행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소촉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체가 없는 거예요. 너 소재기인데 말이야, 소송 촉진해야 되는데 시간 끌었으니까 그것도 지체야. 그리고 지금 제가 오죽하면 소송을 했겠어? 민사이율은 연 5%지만 넌 15% 정도 내야 돼. 사실은 이게 2015년 10월까지는 20%였죠. 되게 컸어요. 소송 오면 되게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다 싶어서 내려간 겁니다. 어쨌든 너 빨리 돈 내야지. 소송 시작했으면. 소송 들어왔으면 빨리 돈 갖고 화해할 수도 있고, 왜 취하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돈 안 냈어? 이런 관점이라면 어차피 이행지체가 발생할 수 없는 장래 이행에서는 소촉법이 안 됩니다. 선이행, 동시이행, 상환이행 다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판결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환이행 판결이라고 하고요. 청구 취지를 쓸 때는 동시에라고 씁니다. 그러나 동시에를 상환으로라고 써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교재. 그래서 여러분이 무방한 것과 쓰면 안 되는 것도 좀 디테일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형성 판결에 기초한 금전이행 판결은 아까 가집행도 안 됐는데, 이거 당연히 이거는 괜히 쓴 거예요. 왜? 이미 앞에 있어. 장래 이행에서는 소촉법 적용 안 된다 그랬으니까 형성 판결에 기초한 금정이행 판결이 원래 장래 이행에서예요. 그래서 당연히인데 내가 왜 또 썼을까? 이거 그냥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강조하려고. 왜냐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사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이라든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형성 판결이 나와야 인정되는 장래 이행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형성 판결이 나오는 순간,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입니다. 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선택형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선택형에. 기록형, 예,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기록형 얼마든지 나오고 있고요. 사례형에만 좀 나오기가 애매하네요. 자, 유형별 청구 취지에 기재례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목차를 정리해봤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자, 1교시는 그 정도 하고 잠깐 한 15분 정도 쉬겠습니다.